대선을 지휘하고 직원할 선거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권한을 놓고 여야 모두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20대 대선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사법 리스크, 이번 주의 핵심 쟁점 토론하겠습니다. 자, 정치천재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전 윤석열 후보 캠프의 공보특보이자 검찰 출신 김용남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두 분 모두 상대 후보의 행보를 유심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번 주에 가장 인상 깊었던 행보 하나씩만 좀 꼽아 보실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과 관련해서 영화 한 편이 나왔잖아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다. 네. 사실은 매체가 김혜경 씨인 줄 알고 보도했는데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 그게 수행원이었다.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는 이번 대선에서는 적어도 누가 뭐래도 공적 인물인 거예요. 근데 취재하려고 했던 장소가 프라이빗한 공간이 아니었잖아요. 집에서 나와서 공중장소로 나오는 걸 이제 촬영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일인데, 과거를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그 직후에 김윤옥 여사가 논현동 사저에 있을 때 마루에서 있는 모습을 언론사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구속됐는데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이런 취지로 약간 조롱하는 취지로 보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민주당에서 언론의 취재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 안 했고 문제 제기 안 했어요. 근데 그건 정말 프라이버시 침해죠. 자기 집에 안방에 있는 모습을 건너편에서 촬영을 해서 보도를 했으니까 이거는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아니냐. 네, 정 의원님께서는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의 행보 중에 어떤 부분 좀 관심 가지셨어요? 일단 광주 방문을 했잖아요. 사과하려고. 이제 이어서 목포 갖고 언론 보도가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목포 가서 폭탄 좀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진정성을 갖고 하면서 광주를 뺏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 진정성 있는 측면에서 광주 문제에 대해서 과연 광주 항쟁의 후손들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행동이었나 의문을 가져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나 한참 현역으로 뛰시는 분들도 왜 5.18 전야제 밤에 NHK 가라오케였나요? 거기서 술 마시고 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 21년 전이에요, 2000년. 그리고 그분들이 다 반성문을 썼고, 그리고 지금도 바로 21년 전인데 회자가 되잖아요. 광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섣부르게 뜨문뜨문하게 대할 일은 아닌데 목포 와서도 행동이 조신치 못했다. 이거는 목포, 광주, 호남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여야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 얘기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좀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는 큰 틀에서 이제 구성은 됐는데요. 좀 역할이 미비하다, 또 순발력이 떨어진다, 눈에 띄는 역임 인사가 없다, 이런 좀 비판이 후보 본인은 물론 당 안팎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윤석열 후보도 그러고 이재명 후보도 그러고 가장 큰 리스크가 국회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제일 이 후보 캠프에서 좋은 건 뭐냐면 당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의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면서 의원들이 자기 선거하듯이 뛸 수 있게끔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당의 지도부가요. 철저하게 후보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의 지도부가 본인들이 더 주도적으로 나오는 걸 주도한다든지 예. 후보의 뜻과 다르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가져가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양당이 똑같은 형국입니다. 캠프의 조직을 짜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11년 동안 행정을 하면서 수직적 구조에 살아 있으면서 의회하고 부딪히고 국회하고 일정 정도
그 관계 유지하면서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이 접점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하고 하는데 조금 문화적으로 엇박자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대당 조금 더 갈 입장에서는 거다. 어떠세요? 제가 보기엔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조금씩이라도 더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근데 회사로 따지면요, 상품이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제일 치열하게 누가 싸우냐? 개발부하고 영업부 직원들이 싸워요. 영업 좀 잘하지, 잘 팔아봐. 왜 이렇게 못 팔아? 매출이 이게 뭐야? 이렇게 따지고, 영업부 직원들은 상품 좀 제대로 만들어. 상품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팔리지.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민주당 내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초선들이 들고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점점 앞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면서 지지율 격차가 여기서 조금 더 벌어지면 위기의식과 함께 대판 붙을 거예요, 이제. 너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네네. 대장동으로 장사 잘하셨죠. 지금까지. 어이구. 실체가 없는 거 시작도 같고, 못했어요, 실체가 아직. 없는 거 같고 이제 장사 잘했는데 대장동 문제가 언제 끝나냐면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납니다. 김만배 남욱을 통해서 이재명 배임을 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22일이면 아무리 그 보수 언론에서 그 세일즈를 잘하고 국힘에서 아무리 그 왜곡과 가짜 뉴스를 만들어도 22일이면 대장동 건은 끝납니다. 22일이면 벌써 검찰하고 얘기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요. 그렇게? 그러면요. 검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잖아요. 검찰 출신인데 검찰 정보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후배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아니요. 검찰의 특성은 이렇게 지지율이 20% 나면은 눈치들이 빨라갖고 자기 검찰 선배한테 줄 씁니다. 그 연락이 안 왔다는 것은 검찰이 아직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일이면 배임으로 걸지 못하면 더 이상 이재명 얘기를 못합니다. 검찰에서는 끝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검찰은 그 수사 의지가 없거든요. 근데 후배들을 좀 믿으세요. 아이고 지금 그 팀은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상품을 이제 잘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솔로 선거에 더 어울리는 분이다. 꽃가마 선거, 솔로 선거가 있는데, 근데 개인기에 굉장히 지금 의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조직에 어느 정도 힘을 좀 보태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원로들도 만나는데 이해찬 상임고문도 만났고 또 양전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막상 대선 본선으로 가게 되면 경험 있는 사람이 무척 중요한데 초선들이 그렇게 가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 이후에 경험 있는 중진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갔고 자리를 차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 100일쯤 남았는데 이렇게 엇박자를 민주당에서 먼저 노정이 된 건 무척 잘 됐다고 봐요. 이게 선거 한 30일 남겨놓고 20일 남겨놓고 이렇게 노정돼 봐요. 대책을 못 세웁니다. 이해찬 대표는 다른 원로들도 그러고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당대표도 개인적인 사감은 좀 있지만 당대표도 현실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적 이익을 위해서 더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그런 공적 역할을 더 잘하실 것 같고 양정철 이분은 의원들 사이에서 안티가 꽤 많아요. 네. 과연 드리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 들어와서 자칫 불협화음이 있을지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들어와서 득보다는 실이 좀 더 많지 않겠는가. 그것도 사감 아니세요? 저는 그 정치인은 과거를 잇는 그 망각의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많이 당했거든요. 아 기억력이 좋으시군요. 망각이 많이 당했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다 풀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도 확장이라는 부분이 두 정당 다 필요한데 결국 그런 부분이 이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그런 인물들을 영입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약간 그런 지금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김한길 전 예. 대표, 뭐 박주선 전 있고, 의원님도 지지 선언을 뭐 해주고 김영희 PD도 영입한다는 설이 예. 있고. 그래서 그런 인재 영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게 뭐 전략적 그 세팅인데 사실은 열린민주당과의 그 통합 카드가 지금 이제 꽤 그 의미 있게 부상되고 예.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성향이 강한 열린민주당과 합당 논의를 위한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통합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어제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만나 당대당 통합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속에서 그렇게 이제 중도에 나가 있는 김동연 후보까지도 포함해서 예. 그분들을 엮는 진보 개혁 진영의 빅텐트를 치려고 하는 준비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보기엔 열린민주당하고 통합한다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까 대단히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글쎄요, 이게 기존에도 같은 부류로 다들 국민들께서 인식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열린민주당 하면 뭐 아는 의원 별로 없습니다만 최강욱 의원 정도 기억나는데 김의겸. 그쪽에서 별명 흑석 선생도 네, 흑석 참 김의겸 선생. 거기시구나. 거기서 별명 그러니까 붙였잖아요. 그게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기존에 뭐 같은 부류라고 다 생각을 하지. 이 민주당 쪽은 안 되는 집안은 뭘 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영업도 안 되고 외부 인사 영입도 저기가 뭐가 될 것 같아야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과거에 호남을 기반으로 오래 정치하신 분들 또 민주당에서 당 지도부도 하셨던 분들도 속속 영입이 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모 의원, 김모 의원 이제 호남에 그분들 갔는데 그분들은 그 가는 순간 호남의 지지율은 더 빠집니다. 정말 진보적 그 컬러가 분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창피해서 그 선거에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나옵니다. 이제 막상 가보면. 그럼 이분들을 그 좀 더 진보적 성향이 강한 데서 이분들을 커버해 주는 게 열린민주당이거든요. 우리 진영의 정체성을 세우는 역할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김동연 그 전 부총리나 이쪽과 그러니까 아주 왼쪽과 아주 오른쪽 사이에 다양하게 범진보, 범개혁, 그다음에 중도, 좌파, 중도파 이런 분들까지 오른쪽까지도 할 수 있는 큰 텐트를 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도적인 성향인 분들도 이렇게 합당할 때 같이 묻어서 들어오고 이제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반윤석열 전선을 펴는 겁니다. 그 본부장이라 그러잖아요. 본인 비리, 부인 비리, 장인 비리 의혹. 장모. 장모 비리 의혹. 본부장. 이 본부장이라는 표현이 이번 선거에 가장 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섭 우화의 그 신포도 얘기, 여우가 왜 포도가 엄청나게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으니까 저 포도는 무척 시고 맛없을 거야, 뭐 그렇게 단념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김한길 전 대표나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에 왔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을 영입하면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못 먹는 포도를 저거 뭐 맛없을 거야라고 그 일종의 자기 세뇌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요. 지금. 2015년 12월에 김한길, 박주선, 김동철 이분들이 다 탈당을 했거든요. 이미 호남에서는요. 그분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과는 괴를 달리하는 사람이라고 이미 낙인 찍혔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에 국민의당 신드롬을 광주 전남 3번 바람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거기까지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예, 이미 포도를 먹어봤는데 맛이 별로였다. 뭐 그런 아니 그건 말씀이시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썩어 비틀어져 갖고. 예. 자, 국민의힘 얘기 넘어갈게요.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 또 이준석 대표, 또 선대위원장이 유력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어떤 파워게임 논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선대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선대위 구성을 두고 막판까지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파워 게임이라고 하기는 조금 상황하고 안 맞는 것 같고요. 기싸움? 자꾸 싸움 붙이지 마세요. 예전하고 좀 틀린 거는 틀림없죠. 예. 왜냐하면 당원 당규에 의해서 당무 우선권을 그렇죠. 가지고 당 대표는 좀 이선으로 물러나고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사실 인선도 새로 하고 당직자도 새로 뽑고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선을 비롯한 큰 선거를 치른 경험이 많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상의하고 예. 최대한
예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무 구성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제 조항을 봤더니 이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는 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관례와 이준석 대표가 해석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기존의 관례나 해석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거는 대통령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예. 방점은 뒤에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아마도 앞에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네. 과거를 되돌려 보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홍준표 후보가 선출이 됐어요. 선출될 당시에 모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때 자유한국당의 사무총장. 근데 갑자기 그 사무총장이었던 현역 의원이 사무총장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임명됐다는 것을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네. 그때는 이런 방구 얘기도 없이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당직 모든 인사를 했거든요. 이미 넘어간 권한인데 조금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들께도 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본인의 정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무리 이준석 대표 설득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본인이 이런 거죠. 내년 3월 9일에 재보궐선거 지역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6월에 또 그 지방선거가 지방선거. 있고, 저 본인의 정치 일정이나 정치 프로세스가 거기에 꽂혀 있으면 지금 후보의 행보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행보도 중요하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갖고 이준석 대표에게 당신 이거 그 김종인 위원장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 당에 있어서 전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자꾸 딴죽을 거는 듯한 행태를 보여서 대표 소환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도 뭐 들끓고 있다. 지금 우리가 대선 이기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당대표 사임해 주기 바란다. 그럼 사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하죠.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거기도 용수철 스타일 아니에요. 누르면 누를수록 그 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난맥상 충돌, 이거 뭐 충돌이 돼갖고 피리 안에 바람이 충돌해갖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 되는데 피리가 깨질 정도로 이 바람이 충돌한다? 난 그 상황까지 갈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물론 당연히 윤석열 후보로의 단일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2012년과 같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양보를 하면서 좋다, 내가 양보는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좀 사퇴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단일화에 응해주겠다라고 만약에 조건을 걸면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해야겠죠. 네.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고 또 이해찬 전 대표도 뭐 비슷한 자리를 맡게 되면 이 두 분과의 어떤 두 분 사이에 뭐 인연, 악연도 굉장히 많잖아요.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오래 지속됐던 라이벌 관계는 사실 YS, DJ 두 분의 관계잖아요. 예. 저는 이 김종인 위원장과 이해찬 대표를 생각하면 삼국지가 떠올라요. 이게 유비나 조조 같은 제왕은 아니지만 책사. 가장 그 밑에서 강력한 책사, 그러니까 제관량과 하마의의 대결을 보는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비교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유는요. 그게 바로 라이벌 관계인 아니죠. 거예요. 이유는 그렇게 싫어하는 관계가. 이유는 뭐냐면 나는 불법 정치자금 받아서 감옥 간 적 없습니다. 그런 정치인하고 난 상종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복귀하는 데에 대해서 벌써부터 설왕설래 하잖아요. 찬성하는 세력도 있고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이해찬 대표는요. 만약에 복귀를 하겠다라고 본인이 결정하게 되면 반대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셀프 공천하면서 자기를 비례 2번 넣고 이런 정치 안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컬러가 틀립니다. 결이 틀려요. 그리고 정치를 바라보는 철학도 틀리고
이렇게 정 의원님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 선거에서 국힘 선대위원장으로 오시는 걸 반대하는 거 보니까 예. 꼭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부 단속 잘하셔야 돼요. 뭐냐면 홍준표 후보가 캠프를 형식적으로 해산했는데 내용적으로 해산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리위원회 규정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은요, 기소되면 당원 자격 박탈입니다. 당원 자격 박탈이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왜 해산을 하지 않고 윤리위원회 규정을 만지작거리고 있을까? 윤석열 후보의 기소 가능성. 기소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최근에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다른 지방선거나 총선 때는 몰라도 예. 지금 대선에서 또 다른 규정을 만들지 검찰권에 않을까요? 의해서 그러면 대선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윤석열 캠프에서 한때 그 조항을 빼는 당원 당규 개정을 미리 하자라고 하는 그 제안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움직임이 예. 있었죠. 예.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움직임이 있었죠. 고백하십시오.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었겠죠. 아, 예. 아이디어 차원. 있긴 있었나 보네요. 예. 그 홍준표 의원이 지금 소위 얘기하는 청년 플랫폼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선 전에 선대위에 합류할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자기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런 원성이 빗발치면 결국엔 그때까지 키운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선대위에 합류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후보로서. 후보가 교체되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에이, 아니 그 당규 때문에 진짜 이제 국힘 보세요. 만약에 기소가 되면 진짜 저기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당원 당규 지키자 그럴 거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지키자 그러겠죠. 기소되면 홍준표의 저항, 그다음에 이준석의 원칙을 지키자는 주장, 이거 어떻게 피해갑니까? 그러면 그 김종인 위원장도 안 들어올 거요. 기소되고 당원권 없는 이런 후보를 내가 왜 미냐? 내가 나가겠다. 네. 자연스럽게 이 사법 리스크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이번 대선에서 이제 두 후보의 사법 리스크 가장 폭발력 있는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권오수 전 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김건희 씨 수사로 확대가 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후보에까지 영향이 미칠지, 얼마나 미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를 연루시키는 거는 그 자체가 좀 황당해요. 내용을 보면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약 넉 달 동안 소위 주식을 잘한다는 사람한테 내 돈 좀 주식해서 불려달라고 10억을 맡겼다는 거예요. 예. 주식 잘한다고 그래서 돈을 맡겼더니 왜 돈을 불리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내 돈 4천만 원을 까먹었냐 그래서 받아왔어요. 찾아왔어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어떻게 무슨 주가 조작에 뭐 연루됐다고 자꾸 이렇게 연기를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연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시고. 권오수가 구속되면 김건희는 이게 빼박이다,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김건희 씨도 이제 소환돼 갖고 조사받으면 주장하기 힘든 게 2013년 경찰에 제보한 사람이 8명의 작전 세력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경찰에 들어가서 진술한 내용이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주가 조작의 시세 조정, 이른바 전문 용어로 그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경찰이 내사 번호까지 부여해갖고 수사를 한 겁니다. 이라고 하는 그 선수가 참고인 신분을 갖고 이제 이게 공식 수사로 전환 안 됐으니까 입건되거나 그러진 않고 참고인 진술했는데 그때 진술 내용이 무척 구체적이에요. 이미 이는 도주했다 잡았는데 이미 한 4, 5일 전에 잡혔죠. 그 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사실 검찰에게 힘을 실어 넣어준 거죠. 그리고 김건희 씨도 나 권오수하고 잘 모릅니다라고 하는데 2010년 2월에 1층에 미니 매장 있는 2층입니다. 그리고 권오수가 거기서 상세히 설명을 해요. 그 자리에서 김건희 씨를 소개를 하고 김건희 씨가 8억으로 샀던 25만 주의 주식을 넘기고 신한은행 10억을 넘깁니다. 이거 설명받지 않고 넘겼겠어요? 뭐 본인은 뭐 주가 올려준다 그러니까 넘겼겠다 이렇게 아마 그 진술하겠죠. 그리고
2010년에 2009년 5월에 거래했죠. 권오수 씨하고 2010년도에 이렇게 주가를 넘겼죠. 2013년에 도이치 파이낸셜 만들 때 이때도 또 유중 참여했죠. 그렇죠. 유증에 참여했고요. 그거를 그때 40만 주로 500원씩 주고 사고 2억을 샀다가 2017년 1월에 또 20억을 주고 삽니다. 800원씩 주고 유증에 참여해갖고. 네. 근데 그때 800원에 참여하는데 미래에셋은 1,000원에 참여해요. 200원 혜택을 본 거예요. 검찰총장 청문회 때 최이배 의원이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 야 도대체 무슨 이게 그 백그라운드가 있길래 그 유상증조에 참여해갖고 액면가 500원으로 사고 또 2017년에 이렇게 800원에 샀는데 미래에셋조차 같은 기간도 1,000원에 사는 거 어떻게 800원에 샀지? 그다음에 2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모기업도 1,500원에 사는 거 어떻게 800원에 샀지? 이게 무슨 신기를 부린 거야? 윤석열 총장이 뭐라 하냐면 이게 중앙지검장 되기 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될 것 같아서 500원으로 산 것을 다시 넘겼습니다. 800원에 산 것을 액면가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최이배 의원이 물어요. 그건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시세로 따져봐도 20억 이상 손실을 보는 건데 그걸 손실을 보면서 넘겼다고요? 넘긴 사람 밝혀주세요. 본인 건데 차명 명의신탁하고 차명으로 갖고 있을지 아니면은 정말 넘겼는지 그 사람 밝히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건 때 그렇게 공동지갑 경제 공동체 주장하면서 그렇게 엮더니 최근에 유동규 구속될 때는 유동규하고 이재명은 무슨 상관이야? 뭐 아무 상관이 아니야. 뭐 측근도 아니고 신복도 아니야 그러더니 다시 또 뭐 이 사건 관련해서 공동지갑 말씀을 하세요. 근데 공동지갑은 지금 박영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주가 조작을 얘기하더니 이제 뭐 유상증자 받은 것까지 다 포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주가 잠깐만요. 조작, 예. 주가 조작은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시세 조정이죠. 그러니까 허수 주문을 낸다든지 아니면 통정 매매를 하면서 짜고 치면서 통정 매매 주가를 흔적이 나왔다는 거죠. 부양시키는 그런 걸 이제 시세 조정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말로 시세 조정에 돈을 대는 쩐주들은 당연히 제일 먼저 그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김건희스는 손해를 봤어요. 이게 돈을 댄 전주라면 절대 손해를 볼 수가 없거든요. 선수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심하게 왜곡을 하시면 안 돼요. 김 의원님, 요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좀 밝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주장입니다. 주장이고 근거를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얼마 전에 계좌 공개했잖아요. 잠깐만요. 계좌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마지막 그 차익 실현을 한 게 2011년 11월입니다. 그래 공소시효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지금 이달이 공소시효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장난을 치고 여러 가지 그 연막탄도 쏘고 그랬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빠져나가기가 좀 곤란하게 생겼다. 사실은 민주당이 이런 건 잘하죠. 왜냐하면 대선같이 큰 선거를 앞두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런 건 잘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김대엽 씨 내세워서 대선 2번이나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2의 김대엽이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소위 선수라고 하는 뭐 이모 씨가 될지 뭐 권 회장이 제2의 김대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터무니없는 것은 그래서 김건희 씨가 얻은 이익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 공개 다 했잖아요. 근데 냄새는 계속 피우시는데 그래서 김건희 씨가 얼마를 벌었다는 얘기는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번 게 없거든요. 손해만 봤는데요. 담 넘어서 도둑질하고 나오면서 물건 하나도 안 훔쳤으니까 월담 아니고 도둑질 아니라 그럽니까? 적당한 비유가 아니시죠. 이미 도둑질을 했는데 이 사안하고 전혀 맞지 이미 않아요. 전주로 참여했을 때는요. 주가 조작 시색 차익을 노리고 주가 조작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게 성공과 실패는 그 다음의 문제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세 조정의 공범인 전주는요. 사실은 어떠한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래서 주가를 얼마서부터 얼마까지 끌어올리고 나는 어디서 빠질지를 다 압니다.
전혀 모르는 전주는 없어요. 그건 공범이라고 그래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일단 김 의원님은 기소까지 가기도 힘들 것이다 그런 아니, 의견이신 택도 없어요. 거죠? 이거 예. 원래 제대로 하면 소환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거는. 최근에 이제 검찰이 하나은행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집 압수수색했고요. 김만배 씨랑 남욱 씨 이제 구속 기한은 다음 주 이제 월요일까지예요. 이제 수사가 뭐라 할까요? 진척이 좀 되고 있고 변곡점이 좀 다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유동규 씨의 그 기소된 내용의 예. 핵심이 예. 크게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뇌물 부분이고 예. 하나는 업무상 배임 예. 부분입니다. 근데 업무상 배임은 처음에 기소될 때는 빠졌다가 하도 욕을 먹으니까 추가 기소를 했어요. 651억 배임으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유동규 씨의 뇌물 부분 기소장을 보면 현찰로 받은 게 3억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700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한테 뇌물죄로 기소된 부분은 703억 5천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천대유 측에 651억을 벌게 해주고 화천대유의 김만배 씨로부터 내가 703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무죄 받으려고 작정하고 기소하기 전에는 이런 엉터리 기소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유동규에 대한 공소장의 내용이 이래요. 그러니까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 도입이 필요한데 지금 무슨 조건을 달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아들이겠다? 사실은 말장난이죠.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유동규가 우리는 검찰 수사 엉터리라고 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의 각도가 틀린 거예요. 결이 다르시죠? 결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재명을 잡고 싶어서 들어갔던 거고. 자, 그다음에 자, 온갖 것으로 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국민의힘은 이재명이가 관련돼 있어 갖고 이재명 후보가 관련돼서 뭔가 나오고 싶겠죠. 하지만 22일이 김만배 남욱 구속 만기일입니다. 예. 그럼 이분들을 구속해야 되거든요. 그럼 구속하게 되면 기소해야 되잖아요. 이때까지 기소 못하게 되면 석방입니다. 이분들 기소할 때 과연 이분들을 배임으로 치면서 이재명과의 관련성을 이재명의 이름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입니다.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단정을 하고요. 대장동 특검 하자. 그럼 우리는 받습니다. 왜 받는 줄 아세요? 2013년 부산저축은행을 2011년 부산저축은행 1155억 대출한 대장동 사업팀이 이 돈을 떼고 난 예보가 2013년, 2014년 7개월간에 걸쳐서 조사한 조사 보고서를 제가 최근에 봤어요. 봤더니 다 보시네? 뭐 못 보시는 거 없네. 아니죠. 이미 그거는 국회에서 요청했고 국회에서 돌더라고요. 이미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중앙지검 중수 이과 과장이 그 윤석열 과장이었잖아요. 그때 이 사건을 알면서 수사하지 않았음직한 흔적들이 너무 여러 군데서 나와요.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시는데 아니에요.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같이 특검 대상에 넣자 얼마든지 콜입니다. 근데 왜 후보는 반대해요? 후보 설득지 마세요 가서. 무슨 반대를 해요? 후보가 누가? 그랬잖아요. 부산저축은행 물타기라고. 그 물타기는 맞죠. 뭐 맨날 물타기는 틀림없는 맨날 사실이죠. 폭탄 좀 하시니까 뭐 물타기로 보여 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장동과 고발 사주를 같이 하자는 지금 주장인 거고. 아니 뭐 다 넣어도 좋다. 예. 예. 아니 고발 사주는요 공수처 만들었으니까 그쪽에서 하라고 하고. 공수처는 또 되게 믿어요. 민주당에서. 아니 공수처는 너무 열심히 하나 봐.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가 되면 공수처 없애겠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정확한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입건 사주 당해갖고 이렇게 건건이 다 입건 말도 안 되는 거 입건하고 공수처 있죠. 얘기하는데 왜 홍준표 얼굴이 떠오르지? 후보 바뀌나?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보라자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